오늘은 이제 정책 집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책 집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63쪽) 우리는 정책을, 관광정책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건축을 하듯이 하나씩 이렇게 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정책 공부를 시작하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정책의 내용은 뭐지? 어떤 목표로 어떤 수단을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정책 내용에 대한 구성 요소를 보고 구성 요소가 잘 돼 있는지 못 돼 있는지를 크게 두 가지 기준, 정당성과 가치의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돼. 이번에 과제를 내준 걸 보니까 이 정당성 논리와 가치의 논리에서 교과서 외적인 걸로 확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줬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교과서의 기준일 뿐, 그거를 가치를 세분화시키고 논리의 기준을 더 확장시켜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안 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정당성이나 가치에 대한 논의를 할 때 혹은 논쟁을 할 때 우리의 지금의 사유의 기준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때로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확장시켜서 완전히 찬성의 방향으로,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고 한계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론이나 정당성이 교과서에 나온 것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들이야.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유평등 혹은 평등성 혹은 내가 생각하는 저로움, 저스티스, 이런 거 말고 다른 가치가 뭐가 있나? 생명, 또 내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가치는 뭔가? 이렇게 정의의 확장성이 있어야 되거든. 다시 말하면 가치란 무엇인가의 디피니션에 확장성이 있는데 확장성까지 못 가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 자, 이러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기본으로 하고 우리는 정책은 진공 속에 있지 않고 환경 속에 있다는 체제론적 접근을 했어. 그래서 정책 환경이 체제에 영향을 미쳐서 체제가 정책을 산출한다. 관광 정책을 산출한다. 이렇게 해서 이 정책은 그대로 내용만 있고 정당하고 가치만 지니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반영된 결과라는 정치 체제론적 관점을 본 거예요. 그런데 환경에서 우리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이제 다원주의가 급증하게 돼, 민주화가 가속화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주장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갖게 돼. 이러면서 등장하는 게 집단론이 등장하면서 이 환경을 대변하는 이 정치 체제 외에 비정부 기구라고 할 수 있는 비공식 집단이 어디에 들어가기 시작해? 여기에 참여하기 시작해. 이것들을 때로는 그림표를 그릴 때 여기다 쓰는 사람들도 있어. 여기다가 다시 말하면 비공식 관계자. 이들이 여기에 지지와 요구를 하면서 등장하는 집단론이 등장하게 돼. 그래서 이 정치 체제와 비공식 행위자가 어떠한 권력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정책 산출은 달라진다. 때로는 우리가 새만금에서 오픈 카지노를 하려고 그러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강원랜드가 반대하고 강원도가 반대해. 그래서 산출이
일어나려다가 못 일어나고 있어. 여기서 권력 관계가 막 갈등과 경쟁과 협력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 물론 정부가 이제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어. 엘리트 모형으로 자기들끼리 결정할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다원주의 모형으로 자기들은 뒤로 빠질지, 아니 자기들이 조합주의模式으로 누구누구는 이 회의에 참석해. 그래서 카지노 심사위원회를 자기들이 결정하고 조합주의식으로 할지도 몰라. 아니면 현대 정책 네트워크 모형으로 와서 자기들이 의회나 이해관계 집단하고 같이 회의를 하거나 하위정부 모형으로, 아니면 전문가를 집어넣은 정책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어. 혹은 지금처럼 이슈 네트워크 모형이 돼가지고 이미 시민단체나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본인들이 설득하고 조정해서 결정할 수도 있어. 어떤 결정 양식을 갖느냐는 그 나라의 문명 수준 혹은 민주화 수준하고도 매우 연결돼 있고, 혹은 문제의 속성하고도 연결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또 이번 세 번째 접근에서 배우는 거는, 그러한 산출은 이렇게 그대로 그냥 결정됐으니까 나가요 그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전환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전부 다 5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걸 배웠어. 이렇게 환경이나 비공식 행위자들의 관계가 정책 산출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전환된다는 걸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정책 의제 설정 단계를 거쳐서 정부의 공식 안건이 되고, 공부의 공식 안건에 대해서 정책 문제를 분석하고 어떤 대안이 가장 실효성이 있는 대안인가를 선택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오늘은 그 세 번째 집행의 단계에 와 있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정책을 볼 때 정책은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로 그냥 원 패키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온다. 그럼 정책을 볼 때도 여러분들은 물어봐야 돼. 내가 만약에 우리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리아 둘레길 사업을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해야 돼. 지금 정책 과정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지? 그거 집행 단계야? 아니면 정책 의제 단계야? 여러분들은 확인해 봐야 돼. 그래? 정책 의제 지금 설정 단계야?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이해관계 집단이 있어? 그리고 그 환경은 어떤 영향 때문에 이게 결정된 거야 지금? 그렇지? 근데 그 내용은 뭐야 진짜? 내용은 뭐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거야. 그냥 이제까지는 주어진 것만 가지고 보는 1차적 지식 구성물에서 이제는 뭐지? 2차적 지식 구성물로 됐어. 여러분들은 이제 마치 환자가 머리가 아프다, 두통이 있다고 온 환자를 마치 종합병원의 대학병원의 의사들이 이것이 바이러스에 의한 건지, 아니면은 감기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눈이 안 좋아서 온 거든지 등등으로 분류를 하잖아. 그 분류를 하듯이 여러분들은 이제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져가는 거야 이제. 알았습니까? 이거는 이런 접근 방법은 이제 대학에서는 어느 수업이든지 있어야 돼. 어떤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들은 뭐를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 패러다임이 있어야 돼. 만약에 관점과 패러다임을 이 책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강의에서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질문해 줘야 돼. 지금 내가 이걸 배우고 있는데 도대체 이거는 어떤 관점이야? 어떤 관점에서 모색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걸 항상 바라봐야 되는 것이, 사회과학 할 때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패러다임이다. 물론 패러다임은 이렇게도 얘기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1962년에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과학혁명의 구조란 말로 처음으로 쓴 말이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그 패러다임은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뭘 가져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데, 또 한 가지 이 패러다임은 우리에게 한계지움을 얘기하고 있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이 패러다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책을 봐야 될 거를 못 볼지도 몰라 아직. 왜냐하면 우리가 이 패러다임이 있으니까
그 패러다임이 내가 봐야 될 인식의 세계를 내 지식으로 규정져 버리는 거예요. 협약주의의 한계, 컨벤션의 한계. 자, 그런데 컨벤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또 우리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협약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관점에 대해서 칼 포퍼가 얘기했듯이 어떻게 돼? 계속해서 점진적, 비판적 접근을 해서 비판적 성찰을 통한 컨벤셔니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마스 쿤 군을 그렇게 반가워한 걸 두고서 너무 기분이 좋아. 교재가 있었나 옛날부터? 토마스 쿤 씨하고는? 지금 교환 과목으로 배우고 있어? 토마스 쿤에 대해서 과학철학 배우고 있어? 와, 대단하다. 과학철학 어디까지 왔어? 응? 응. 요거는 여담인데 과학철학을 배우고 중간시험 준비하잖아, 그지? 과학철학 특강.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는 보충 수업, 우리 수업 잠깐 밀어놓고 과학철학. 일반적으로 과학철학은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학과 철학은 분리됐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과학철학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과학마저도 철학의 관점으로 연구하는 것이 과학철학이야. 다시 말해서 과학을 철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럼 철학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길래 우리가 과학마저도 철학으로 볼까? 철학을 보는 관점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 철학은 이런 고민을 우리에게 안겨줘. 존재론적 성찰. 과연 이 존재는 뭘까? 이 존재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것들이야. 여기에는 존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라는 유물론적 사관. 유물론적 관점. 사관이 아니라 유물론적 관점. 우리가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의미론적 혹은 관념적 관점. 이 두 가지가 있어. 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존재론적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인식론이 있어. 인식론은 뭐냐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알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존재가 우리 인간의 사회 현상이 마치 자연처럼 관찰에 의해서 보는 감각적 경험에 의한 존재라는 인식을 한다면 그건 자연과학적 과학관을 가진 것을 의미해.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자연현상처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존재만이 우리의 현상은 아니라고. 우리가 여행을 다니고 여행을 온 우리의 활동이 보여주는 활동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뭐가 있어? 의미가 있고 동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인식론적인 존재에서 실증주의적 관점과 실제주의적 관점으로 구분되게 돼. 그러면 과학 철학을 할 때 우리가 배우는 건 언제부터인가?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과학 철학의 시작은, 다시 말하면 과학 철학에서 사회과학 철학의 시작은 누구? 1850년대 어거스트 콩트부터 시작돼. 콩트라는 사람은 사회학을 처음으로 창시한 사람이면서 파지티비즘이라는 실증주의를 처음으로 창시한 사람이야. 그러면 1850년이라는 얘기는 이제까지 다 해보자 얼마 돼? 200년도 안 됐지. 이 200년도 안 된 시점에 처음으로 사회과학 철학이 과학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 1850년대 이전의 실증주의 이전의 과학은 어떤 과학? 그건 자연과학. 그러면 우리가 과학이란 말이 처음 들어선 건 언제야? 17세기 뉴턴에 의해서 1620년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응? 과학
철학의 자연과학의 시작인데 그 개념은 누가 만들었어? 베이컨이 만들었지.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해서 과학적 힘을 얘기하고 베이컨, 뉴턴, 갈릴레이로 이루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임피리시즘, 경험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우리가 17세기에 처음 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자연과학의 효시. 이 자연과학적인 과학관을 사회과학에 연결시킨 사람들이 실증주의. 따라서 경험주의는 자연과학, 우리 것을 즉 사회현상도 자연과학으로 보자는 사람들이 누구? 1850년에 등장한 누구? 콩트의 실증주의. 지금 우리는 콩트의 실증주의적 과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증주의가 언제? 1920년들의 논리 실증주의에서 더 이제 논리를 갖추게 돼. 그래서 논리야. 그리고 1920년, 30년에 통계학적 분석이 들어가면서 신실증주의로 등장해서 오늘날은 우리가 사회현상을 분석한다 그러면 통계 검증을 하거든. 이것도 전부 다 실증주의, 논리 실증주의, 신실증주의의 하나의 흐름이야. 질문. 이런 거 안 배웠어? 세상에. 근데 토마스 쿤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토마스 쿤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1920년대가 되면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학파에 의해서 논리 실증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논리 실증주의는 뭐를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냐면은 하나는 가설 검증주의를 얘기하고 하나는 가설 연역법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설 연역은 논리를 말하고 검증주의는 뭐냐면 모든 명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때 확실하다. 이것을 하게 되거든. 이것을 하게 돼. 그런데 검증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게 누구야? 누가 그런 얘기를 해? 검증만 가지고는 안 돼. 누가 얘기해? 아니, 누가 얘기하냐면은 아니 잘했어. 논리 열린 사회와 적들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칼 포퍼라는 사람이 등장해. 칼 포퍼가 반중주의라는 얘기를 하면서 누구의 논리 실증주의의 검증 가능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해. 봐. 당신들이 만약에 까마귀는 까맣다고 주장을 했고 까마귀가 까만 거를 계속해서 관찰해서 어떻게 돼? 균합적 일반화를 시도하고 그것을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한 지식이라고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색깔이 하얀 까마귀를 만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당신들의 논리는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는 안 돼? 검증 가능주의로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입장을 뭐라 그래? 반증 가능주의로 하자. 다시 말하면 반증될 수 있는 이론이 확실한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검증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증됐다는 생각을 먼저 할 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뭘 하냐면 연구에서는 항상 연구의 제한적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반증주의 때문에. 반증주의는 약간 아주 어렵게 들리는데 아주 쉬운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 반증주의 때문에 칼 포퍼의 반증주의 때문에 뭐가 셀어? 과학에 뭐가 셀어? 점증적, 누적적 발전이라는 과학의 점증주의가 등장하거든. 과학이 점증주의로 등장한다. 아, 요만큼 발전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토마스 쿤이? 아니,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획기적인 발전은 안 되지. 뭐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봐봐.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왔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 자연과학을 봐. 다시 말하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지. 늘 똑같은 것만 보면 되겠어? 이러면서 토마스 쿤이 등장을 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뭐가 바뀐다? 과학이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야. 그래서 과학혁명의 구조인 패러다임은 바로 토마스 쿤으로부터 나왔는데 토마스 쿤은 점증주의적 발전이라는 칼 포퍼의 과학발전론에 대한 대립 이론으로 등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또 실증주의를 도와주는 이론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어. 반응이 영. 반응이 영. 뭐 설명이 됐나? 어디까지 배웠어 지금? 경험주의 배웠나? 안 배웠어? 실증주의 배웠나? 안 배웠어? 그러면 어디 배웠어? 나는 지금 10분도 안 된 시간에 다 가르쳤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디 시대에 살고 있어? 지금 여기에 실증주의가 이렇게 발전되는데 언제부터? 바로 1920년 논리실증주의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신칸트주의라는 딜타이가 등장하면서 오늘날의 과학은 실증주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대립하는 후기실증주의가 등장해서 이 후기실증주의가 같은 배열에서 계속해서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면서 이론을 하는데 후기실증주의는 뭐를 기초해? 우리의 사회현상은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 사실만이 아니라 뭐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의미의 구성체라는 거야. 그 의미의 구성체로서의 인간 현상은 뭐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얘기해 주는 거야. 들어봐. 실증주의는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관찰해서 사회현상을 이해한다. 즉 사실적 판단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사실적 판단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설문조사법으로 이어지는 거야.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5점 청도로 계량화시켜 나타내지. 이게 바로 관찰된 사실이라는 거야. 근데 그 관찰된 사실은 누가 만든 거고 그것만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없지. 사람에게는 뭐가 있지? 우리는 그냥 내 의사를 그냥 이렇게 표시하고 관찰되는 것뿐만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있잖아. 우리의 의식은 뭘로 표현돼? 응? 말로. 우리는 말로 표현하잖아. 글로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이 후기실증주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관찰하는 설문조사법이나 실험법이 아니라 뭐지? 우리의 말을 듣는 현상학적 방법, 우리의 글을 분석하는 해석학적 방법. 다시 말하면 사례연구법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자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관찰이라는 설문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뭐지? 말과 글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 사회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냐라는 맨 마지막엔 결정돼. 질문. 응? 토마스 쿤 패러다임 시프트 이론은 실증주의를 뒷받침하는 활용된다. 토마스 쿤은 칼 포퍼가 얘기했던 점증적 이론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점증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패러다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이론을, 새로운 관찰을 통한 이론을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과학 이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전환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 자, 봐. 조금 어려운데 조금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 칼 포퍼라는 사람은 우리 과학 이론의 발전, 사회과학 이론을 포함한 모든 과학 이론의 발전은 어떻게? 점증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야. 어떻게? 자꾸만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관찰하고 또 관찰해서. 알았어? 서울 지역의 까마귀는 까만지, 부산 지역의 까마귀는 까만지, 부산도 까맣다, 서울도 까맣다. 자꾸만 축적되면 까마귀는 어떻게 돼? 까맣다가 되지. 명제는 어떻게 돼? 일반화되지. 그랬더니 토마스 쿤은 뭐냐면 까마귀는 까맣다라는 것만 가지고 보니까 그렇지. 이제 다른 관점으로 봐봐. 까마귀의 색깔만 보지 말고 까마귀의 다리 길이를 본다든가 관점을 다른 쪽으로 봐야 돼. 관점을 다른 쪽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지?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바꾸어 봐야지 까마귀의 생태를 이용하지 볼 수 있지. 한쪽만 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토마스 쿤은 뭘 얘기했냐면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과학 이론은 발전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이 과학 발전의 얘기를 하는 관점인데 요거는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야. 서로 이론에 대한 것. 이 이론은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 이 이론은 패러다임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이후 사실은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이 관찰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서 패러다임은 이 누적적인 거하고 완전 대립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론이 발전되는 또 하나의 축을 만들어줘서 이것이 완전 대립해서 분리된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누적적 패러다임이 함께 활용되고 있다. 이런 뜻이야. 알았어? 이것이 완전히 다른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론의 발전의 한쪽을 만들어서 완전히 대립된 게 아니라 서로 보완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수업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패러다임 얘기하고 있지. 알았어? 패러다임은 그래서 우리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패러다임 봤지. 봐. 내가 만약에 체제론적인 접근만 가지고 계속 본다면은 뭘 못 보지? 집단론 못 보지. 집단론만 계속 본다면 과정론 못 보지. 이렇게 우리에게 패러다임을 가져오면서 현실적으로는 패러다임적인 변화는 과학의 새로운 아주 큰 장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용한 틀을 만들어준다. 이해됐습니까? 아, 재밌다. 그치? 그래서 토마스 쿤까지 한 거지. 그럼 결국은 이것은 과학 철학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의 지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야.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식은 특히 과학적 지식은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거든. 첫 번째, 경험적이어야 된다. 세 번째, 두 번째 뭐지? 두 번째는 뭐야?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지? 일반화된 법칙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우리가 왜 사회과학이라는 얘기를 하냐면은 지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백지원, 이신학, 김지원의 여행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아. 우리는 조사하면 어떻게? 한국 20대 대학생의 여행 활동 이렇게 우린 일반화시키지. 그럼 우린 일반화시키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인문대학은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얘기를 하지. 김지원은 이런 여행 활동을 했다. 그의 수기를 발표하잖아. 나는 이러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대학생이라는 전반적인 얘기지. 그렇지. 그 설문조사에서 어떻게 갔다 왔니 조사하지. 그거는 실증주의. 어떻게 갔다 왔는지 면접을 하지. 이렇게 말로 끄집어내지. 후기 실증주의. 알아들었어? 자, 녹음 여기서 편집해 주세요. 토마스 쿤 때문에 조금 흥분했어. 재밌지? 토마스 쿤 때문에 약간 흥분했어. 우리가 과학 뭐든지 계기가 있는데 1850년대에는 자연과학의 방법론과 인식의 방법을 사회 현상으로 끌어들이기. 그거를 우리가 실증주의라고 얘기해. 경험주의는 자연과학을 말하는 거야. 경험주의를 어디에 끌어들인 것? 사회현상 인식에 끌어들인 게 실증주의. 그 실증주의에 논리성을 부과한 게 뭐지? 논리실증주의. 그 논리실증주의가 1960년대에 와서 통계학이라는 발전, 그 다음에 컴퓨터 패키지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돼? 계량 분석으로 발전하게 돼. 그런데 동시대에 1920년 중에 후기실증주의가 등장해서 현상학, 베버의 이해의 사회학 등장해서 오다가 1960년에 토마스 쿤이 등장하고 똑같은 1960년대에 누구? 하버마스가 등장하면서 비판적 이론이 등장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날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여러분들 수업에 그냥 한편에서 왜 이런 것도 배우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공부를 해서 내가 강의하는 거야. 그 공부를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돼. 교수님, 이런 얘기를 배웠는데 우리 지금 정책학에서는, 관광정책학에서는 그 관점이 어떻게 지금 녹아내렸나요? 그것과 이것은 완전히 분리된 건가요? 질문할 수 있어야 돼. 알았습니까? 아, 재밌다. 재미있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 단계인 정책 집행에 대한 거라는데, 정책 집행은 세 번째 단계로서 우리가 263쪽에 나온 것처럼 결정된 정책 대안을 실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현이라는 것은 결국 거기 나온 것처럼 실행을 의미해 정책 내용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 내용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정책 의제 설정에서 정책 결정으로 하고 정책 결정에서 정책 집행으로 가게 되는데, 결정과 집행은 조금씩 순환 과정이야. 왜냐하면 집행하면서 조금 수단이 조금 변화될 수도 있어.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갑자기 시행을 못할 수도 있어. 결정은 됐지만. 왜냐하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현실 속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조금씩 수정할 수도 있어. 그리고 정치적이야. 모든 것들은 집단적 과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집행 과정도, 정책 집행 단계도 나름대로 세부의 또 단계를 가지게 되는데, 집행 조직을 구성하고 지침을 개발하고 자원을 분배하고 적용시켜서 감독해야 돼. 내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코리아 그랜드 세일 같은 거,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코리아 세일즈 페스타 같은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하면 그 감독은 누가 하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바로 그것이야. 직접 하게 되면 자기가 하고 자기가 감독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감독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거를 이렇게 균형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정책 집행 조직은 뭐냐면, 모든 일을 할 때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먼저 구성해야 돼. 당연한 얘기겠지. 우리도 작은 학과의 일을 하더라도 항상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그런 얘기는 뭐하고 똑같이? 사회 문제 해결은 항상 조직을 통해서 한다는 우리 사회과학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지. 우리가 사회과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회과학이라는 쪽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런 과학적 인식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늘 조직을 만들지. 그래서 의회를 만든 것도 사회적 발명품이고, 정부를 만든 것도 사회적 발명품이고, 선거를 하는 것도 사회적 발명품이고, 우리는 다 이렇게 발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 조직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집행 조직에는 266쪽에 나온 것처럼 중앙정부, 또 지방행정기관, 공기업, 민간 부분 조직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지침을 개발하게 되는데, 지침은 하나의 절차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정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SOP라는 말들을 많이 쓰거든. 이거는 표준화된 운영 절차,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자, 이렇게 지침도 만들어지면 뭐를 해야 돼? 자원을 확보하고 배분해야 되는데, 자원 확보이라는 것은 역시 예산을 확보하는 걸 의미해.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은 정부는 예산을 확정하게 돼. 이 예산을 확정할 때 의회가 이것을 확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줄일 건지 늘릴 건지를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분은 뭐냐면은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확보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은 정부 예산 중에서 우리 관광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확보했고 이걸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를 우리는 늘 관심 있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점점 관광 예산이 확보가 늘어나지 않고, 또 관광 예산의 배분도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지방에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에 우선하고 있다면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중앙정부는 너무 지나치게 배분적 정의에만, 다시 말해서 형평성에만 가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적용은 이제 실제로 집행하는 게 적용되는 거야. 근데 이때 적용에 제일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드디어 일선 관료. 일선 관료는 스트리트 레벨 뷰로크라시라고 얘기해. 일선 공무원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고 있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선 관료라고 얘기를 해. 이때 이 일선 관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선 관료들이 실제로 집행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면 좋겠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감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감독은 집행 조직의 이러한 구성이라든지 지침, 그다음에 자원 배분, 적용 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68쪽에 보면 집행행위자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 때문에 아까 조금 생략해 정리를 했는데, 집행행위자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집행행위자는 이 그림표에 나온 것처럼 268쪽에 나온 것처럼 268쪽에 나온 것처럼 집행행위자는 정책 결정자가 집행권을 집행행위자에 주고 중간 매개 집단이 있고 정책 대상 집단이 있어서, 여기서 정책 결정자, 정책 집행자, 중간 집행자 혹은 유권자 집단, 정책 수혜자, 미디어 평가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집행행위자를 정책 집행자, 중간 매개 집단, 정책 대상 집단, 이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정책 결정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이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회가 법을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어요. 가장 상위의 정책 결정자는 법률을 입법화시키는 의회가 될 수 있겠지. 의회가 법률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면 행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정책 집행자가. 그래서 우리는 삼권 분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국회는 늘 정치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회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면, 행정부가 모든 걸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고유 권한은 지난번에 삼권 분리 체제에서의 정치 체제의 구성 요소와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라는 행정부는 집행권을 갖고 있어. 집행권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정하고 집행도 다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법률이 결정되면은 시행령이라는 영을 통해서 행정부에 위임을 하게 돼. 그래서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도 전부 다 관광진흥법의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은 행정부에게 위임을 하고 있어. 그래서 큰 결정은 누가 국회에서 하고, 작은 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 행정부가 직접 해라라고 이렇게 위임을 해놓게 돼. 그래서 이것은 1학년 때 배운 것처럼 법률 체계에서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잖아. 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은 달리 말하면 누가?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지난번에 얼마 전이야, 이 정부에서 실제로 원래 법률과 시행령에서 시행령은 법률에 준하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런데 시행령이 법률에 준하지 않은 것도 있어. 법률과 다르게 시행령을 정한 것도 있어. 그래서 국회가 법률과 시행령의 부합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어. 그랬더니 대통령과 행정부가 뭐라고 발표를 했어? 그거는 삼권 분립에서 행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얘기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법률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위임을 했는데 위임에 대해서 위임한 사항이 원래의 법률과 부합되지 않는 것을 점검하겠다는 것이 삼권분립의 위반이냐 아니면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보는 게 위반이야? 어떤 것 같아? 의식은 어디다 내놓고 왔나? 그런데 실제로 논리의 소지는 있지만 사실은 삼권 분립의 기초에 볼 때는 의회는 자기가 위임한 것이 부합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할 수는 있겠지. 그것이 행정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내가 볼 때는 조금은 잘못된 대응 같아. 왜냐하면 위임해줬으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 우리가 야, 너 말이야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네가 좀 책임지고 해줘 그랬더니 내가 요거는 네가 좀 알아서 해줘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 생각하고 영 다른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야 네가 앞으로 하는 거 내가 한 번씩 봐야겠어 그랬더니 네가 나오고 위임을 해놓고 나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면 나는 너가 나를 침해했다고 생각해. 이거 조금 갈등의 소지가 있지. 물론 여기에 찬반 논의가 있어.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야. 자, 여기서 세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 269쪽에 나온 것처럼 또 그림의 268쪽에 나온 것처럼 집행 행위자, 정책 집행자가 있고 중간 매개 집단이 있고 정책 대상 집단이 있어. 이것은 정책 여기서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중간 매개 집단인데 중간 매개 집단은 정책 집행자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을 받아서 집행하는 조직을 말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관광 분야에서는 주로 한국관광공사나 지방정부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어. 자, 우리가 만약에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한다고 해봐. 그런 때 우리가 정책 집행자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누구에게 중간 매개 집단으로 코리아 그랜드 세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의 권한을 위임하게 돼. 그러면 매개 집단은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지. 이들이 정책 대상 집단인 누구지? 관광자들에게 물건을 아주 할인해서 쇼핑을 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는 또 누가 들어가 있어? 서플라이어라는 공급자들이 들어와서 함께 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정책 대상 집단이 등장을 하고 그 정책 대상 집단은 정책에 적용을 받는 집단을 의미하게 되는데 지역 주민 같은 경우 각종 수혜 대상자들이 여기에 포함되게 돼. 270페이지에 나온 거를 잠깐 우리가 같이 읽어볼 것 같으면 코리아 그랜드 세일 정책의 경우 집행 행위자는 정책 집행자인 문화체육관광부, 중간 매개 집단으로서는 지방정부 혹은 한국관광공사가 될 수 있고 정책 대상 집단에는 관광사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 가운데 관광사업체들은 정책의 대상 집단인 동시에 최종 대상자인 관광 소비자들과의 접점에 위치하는 최일선의 정책 집행 행위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최종 정책 대상자는 쇼핑을 하는 쇼핑 관광자이지만 거기에는 또 누가 들어가 있어? 그 쇼핑 사업자들이 들어가 있지. 그리고 중간 조직이 들어가 있지. 이렇게 단계가 굉장히 많아져. 그런데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어디 보냐면 269쪽에 나온 것처럼 중간 매개 집단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집행 조직의 수직적 구조의 특성으로 인해서 연계점이 많아져. 접점이 많아지게 돼. 접점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정책 집행에 대한 불응 혹은 거부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즉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에 대해서 불응하거나 거부점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서 집행 행위자를 보게 된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정책 결정자가 집행 행위자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요 집행권은 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의회, 즉 한국의 경우는 국회가 행정부에게 집행권을 주고 집행행위자는 중앙정부의 부처가 되며 이들이 중간 매개 집단에게 위임하거나 위탁을 통해서 여기에는 이제 지방정부나 공기업이 들어가게 돼. 공기업이 들어가서 정책을 직접 정책 대상 집단에게 이렇게 산출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정책 대상 집단도 또 구분하게 되면 코리아 그랜드셀처럼 정책 대상 집단에는 쇼핑 관광 사업자들이 일단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들이 누구? 최종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해야겠지. 그래서 대상 집단도 아주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이런 집행 단계가 정책 집행자에서 중간 매개 집단으로 이렇게 거쳐서 간다는 것 때문에 집행 관계 유형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 정부나 아니면은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정책 집행자와 중간 매개 집단 간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 이것 때문에 늘 어떻게 이 중간 매개 집단과 집행행위자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하는 것을 학술 연구를 계속해서 점검하게 돼.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중요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권한 배분을 하고 재량권을 주느냐에 따라서 5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는 거야. 그럼 270쪽을 한번 같이 보세요. 권한도 주지 않고 재량권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지?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거지. 그것은 우리가 고전적 기술관료형이라고 그래. 고전적 기술관료형.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는 늘 이런 불만을 표시해. 공기업인 우리들이 재량권이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늘 지시하고 예산을 우리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그 관계는 뭐냐?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관계는 고전적 기술관료형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제 우리처럼 제3자들은 그런 거 중재 역할을 해. 어떤 게 바람직할까? 그럴 때는 맨 끝자락에 관료적 기업가형을 만들어주고 있어. 관료적 기업가는 뭐냐면은 그 모든 것들을 재량권을 주고 알아서 하게 하고 너희들은 나중에 뭐만 하면 된다? 감독만 해라. 공기업에 대해서 감독하고 평가만 하면 됐지. 왜 모든 걸 맡겨놓고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느냐. 그러면은 재량권도 없고 실질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해서 크게는 고전적 기술관료형이냐 아니면 관료적 기업가형이냐 이 2가지인데 앞에 있는 그 수식어를 조금 여러분들이 덜 생각하면은 관료형이냐 하나는 기업가형이냐 이렇게 되겠네. 앞에 수식어를 띄워놓고 생각하면은 가장 재량권을 주지 않고 권한도 배분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래? 관료형, 뷰로크라시, 관료형. 모든 걸 다 주는 걸 뭐지? 기업처럼 한다고? 기업가형. 거기 다음에 이제 가운데 오면서 새로운 변형들이 이루어져. 위임형도 있고 협상형도 있어. 할 때마다 서로 협의하는 거야. 협상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하고 일을 하는데 한국관광공사가 이번에 우리는 지방정부를 도와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동남아시아 관광 진흥을 위해서 쓰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서로 의견이 다르지? 협의해서 하는 거. 이거를 협상이라고 그래. 협상.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공사는 그렇겠지? 아니 상품이 있어야 홍보를 하지. 상품도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서로 협의하는 거야. 협의하는 거야. 근데 그 중간에는 하나의 실험가형으로 있어. 요거는 실험가형은 기업가형으로 완전히 주는 건 아닌데 실험가 그래 요거는 니네가 해봐. 이제 알아서.
이 부분은 다시 말하면 한국관광공사가 앞으로 해외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no touch. 우리는 감독만 할게. 이렇게 실험적으로 해보는 거. 이런 걸 실험가형이라고. 이해됐습니까? 어려운 건 없는데 용어들이 좀 생소하지. 근데 이것들도 암기해 놓으면은 우리의 재고 지식이 될 거는 분명하지. 공부할 게 많지. 정책 집행에서는 거부점이 있다는 얘기고 연결점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어디를 보냐면은 268페이지 그림표를 볼 것 같으면 자, 아까 정책 결정자가 정책 집행자에게 집행권을 위임했는데 이 집행권에 대해서 정책 집행자인 행정부는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에게 위임했으면 삼권 분립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서 하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건 뭐지? 기업가형이지. 그래서 이번 정부는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삼권 분립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중간에 이렇게 관료형으로 너네들이 한다면은 우린 재량권이 너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찬성을 하는지 이거는 사실은 각자의 선택이야. 어디에 우선권을 즉 가치를 두느냐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접점이 이렇게 생기면 생길수록 여기에 연결점이 생기면 생길수록 여기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커져. 연결점이 많으면 거기서 전부 다 뭐가 이루어져?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 다른 말하면. 그렇지? 우리도 자꾸만 어떻게 개인 생활에서도 연결 뭘 시킬 때마다 조금씩 갈등이 생기지. 그 연결점마다 뭐가 생긴다? 거부점이 생길 수가 있어. 거부점이 생길 수 있어. 가족 관계에서도 말이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면 분명히 거기에 변질되는 부분이 생기지. 변질점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대상 집단들이 정책 대상 집단들 혹은 집행 행위자들이 순응하게 만드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걸로 봐. 컴플라이언스라고 그래. 군대에서는 순응은 복종을 의미해. 다시 말하면 결정하면 한다. 이거는 군대 조직이야. 하지만 군대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들은 정책 결정자의 정책 지침을 집행행위자들이 따르지 않을 수 있어. 집행행위자인이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집행행위자인 누구? 정책 집행자, 중간 매개 집단 혹은 정책 대상 집단들이 순응하지 않는 거야. 혹은 순응하는 거야. 즉 지지를 따르는 거를 컴플라이언스라고 그래. 순응한다고 그래. 근데 불응하는 거는 non compliance야. 불응할 수도 있어. 불응할 수도 있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순응과 불응은 연결점마다 생기게 돼. 연결점마다. 그러면 여기서 274쪽에 보면은 불응의 원인이 나와. 순응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연구할 가치도 없어요. 왜? 문제가 없는데 무슨 연구를 해? 하지만 불응은 문제가 되지. 그래서 사람들은 순응을 연구하지 않고 불응을 연구하는 거예요. 불응의 문제가 어떤 때 불응이 일어나냐.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대로 사용되는 것처럼 의사 전달이 명확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 정책 내용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 정책 비용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을 때, 권위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 이제 불응이 이루어지게 돼. 권위에 대한 불신은 뭐냐면은 우리가 집행 결정자가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사익적 목적의 우려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불신하게 되겠지. 아무리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공익과 사익은 구분되지. 저거는 내가 볼 때 공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지난번에 정책 결정에서 이런 사익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을 뭐라고 부르지? 공공선택 모형이라고 그랬지. 공공선택 모형. 이름은 공공선택이니까 아주 공익적 같지만 실제로는 뭐지? 공공선택을
자기 이익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공공선택 무형이거든. 우린 다 알고 있어. 아, 이거는 자기 이익 중심이구나. 다시 말하면 이번 정부가, 이번 정권이 자기들의 정치적 지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불신하게 되면은 사실은 집행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다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아는데 다 알고 그 표시를 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레임덕 현상이라고 그래. 알고 일하지 않는 거야 이제. 알았어? 요거 불응하는 거. 요걸 레임덕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레임덕 현상인 중에 레임덕 현상은 사실은 전문 용어로는 쓰이지 않고 일상 용어로 쓰이는 건데 이때 레임덕 현상 중에 하나가 274쪽 가운데 나온 것처럼 non implementation이라는 게 있는데 정책을 불응하는 행동 중에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행동을 부집행이라는데 이 부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집행. 이거는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걸 보면은 요즘 공무원들은 전부 다 엎드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러지.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뭐라 그래? 부집행. 여기 non implementation 하고 있다.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우리 수업 시간에 내 강의가 재미없고 정확하지 않는 걸 가리키는 거 하면 어떻게 돼? 과제를 해오라 그러는데 안 하는 거지. 집어넣어 놓고 있어. 과제는 하긴 해도 그냥 베껴서 내는 거지. 어차피 안 볼 거라는 걸 아니까. 요걸 갖다 우리가 부집행이라고 그래. 근데 수업 시간에는 안 되겠다. 그러면 만만한 게 엄마라고 엄마한테는 부집행 많이 하지. 일찍 들어와 그랬는데 응 알았어 그러고 그냥 안 지키는 거야. 요건 non compliance야. 부집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의 명령이 의사결정자, 집행에서의 결정자는 지금은 엄마잖아. 아빠는 거들적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근데 엄마가 10시까지 들어와야지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알았어 그러고 행위자는 여러분들인데 안 들어가. 엄마를 얘기로 완전히 무시해버려. 부집행자들. 그런데 이 부집행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말하는데 실제로 불응 형태에는 집행을 일부러 지연한다든가 또 고의적으로 변경한다든가 형식적으로 그냥 겉으로만 한다든가 또 취소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불응인데 그중에서 부집행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봐. 야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야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시까지 집에 들어와라고 여러분 가정의 의사결정자인 그분이 말씀하셨어. 여러분들은 이제 따라야 되는 거야.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변경하는 거야. 나 10시 반까지 들어갈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하고 안 들어가. 그런 거 부집행. 불응이야. 그냥 응 알았어. 그건 대답만 해. 그것도 불응이야. 그런데 취소해. 아 몰랐어. 모르겠어로 나왔어. 그것도 불응이야. 근데 그럼 부집행은 뭘까? 아예 무시하는 거야. 안 듣는 거야. 10시까지 들어와. 이건 부집행. 알았지? 부집행은 아예 집행하지 않는 불행 행태야. 그냥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 10시까지 들어와. 이런 거. 무시하는 거. 부집행. 알았지? 근데 여러분들은 온갖 방법으로 지금 불응하고 있겠지? 일부러 늦게 가거나 변경하거나 대답만 이렇게 대답하는 거. 자, 이렇게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원인도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순응하도록 할 것인가가 276쪽에 나와 있어. 이 순응의 수단은 어떻게 불응하지 않고 순응하도록 만드는가? 이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설득의 방법이 있고 유인하는 방법이 있고 강압적인 방법이 있어. 강압적인 방법은 역시 벌금이나 처벌이나 행정 조치들이야. 요새 우리가 지금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일명 김영란법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나라가 굉장히 시끌시끌해 지금. 그리고 너무 지켜야 할 것이 소소하게 많기 때문에 때로는
부집행 형상 혹은 불응도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 너무 내용이 디테일하니까. 지키지 못할 것들을 자꾸만 예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지키려고 해도 어떻게 돼?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집행 지침은 너무 디테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긴 하더라도 분명한 원칙이 있고 재량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지키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메일 보내면 안 돼. 교수님, 학점 좀 올려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부정청탁에 해당되고 내가 여러분에게 그래 지원이는 늘 내 앞에서 수업을 잘 들었으니까 내가 한번 고려해 볼게. 그럼 나는 징계의 대상이 돼.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데 탁연이가 교수님 커피 한 잔 드세요 주면은 내가 뭣도 모르고 꿀꺽 받으면 이거는 부정청탁의 뇌물수수에 해당돼. 너무 심하지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많이 수정돼야 될 것이야. 초기에는 우리가 그냥 한 번쯤 해보자 그러지만 이건 너무 지나치면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해. 그런데 이것들을 안 하면은 어떻게 한다? 행정 조치를 내리는 거야. 징계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처벌도 한데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야. 벌금도 내야 돼. 이런 것들은 강압적인. 그래서 우리 김영란법은 지금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수능을 유도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우리 사회를 너무 디서플린드 소사이어티, 훈육된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거를 너무 경찰이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하고 있다. 야경 국가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야경 국가나 이런 얘기 여러분들 다 수업 들어봤었지? 야경 국가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저기 경찰이 서 있는 거고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너무 숨이 막히지? 응? 그 다음에 유인 정책은 거꾸로 보상책을 주는 거야. 신고하면 돈 줄게요. 그런 파파라치 유인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파파라치는 유인 대상은 아니겠지? 그거는 강압적인 방법 중에 하나겠지. 감시를 동원하는 거. 근데 유인은 뭐냐면 보상해 주는 거야. 그래서 금융 지원, 또 세금 감면, 행정 편의를 봐주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인 수단이야. 세 번째는 이제 설득인데 정책 PR이나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 지지를 확보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정당성과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뭐지? 설득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설득이겠지. 우리는 지금 설득 과정이 너무 생략돼 있어. 설득이. 너무 빨리빨리 뭘 결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정책 결정자가 집행 행위자에게 설득할 시간을 갖지 못해. 그냥 지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확보 수단에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설득. 나는 지금 276쪽에 있어. 설득, 유인, 강압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책 집행도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영향 요인이냐 보면 277쪽에 보는 것처럼 정책 내용이 얼마나 소망성이 있고 또 구체성이 있냐. 또 집행 조직은 어떤가? 집행 요인. 그 다음에 정책 환경은 제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나. 정책 대상 집단에게는 대상 집단들이 갖고 있는 태도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들을 집행 영향 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여기까지 해서 정책 집행에 대한 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시험은 요 집행까지 볼 거야. 그리고 내일은 조금 과목이 여러분의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내일은 집행까지의 내용에서 질의응답하고 과제에 대한 것들을 왜? 9장까지 아니야 우리 수업? 응. 그래서 중간고사인데. 아니
아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니 중간고사 다를 어떻게 보니 이거를? 반만 봐야지. 시험 시간은 2시간 동안. 자, 여기까지 수업은 이제 정리하고 그러면 내가 이거 좀 꺼놓고 올게.